계기가 딱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한 번도 내가 학교 밖의 삶을 살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 안녕하세요. 14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져 나와서 저처럼 나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진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로미입니다. 그럼 로미의 진짜 시작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게 퇴사를 생각하게 된 그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 네. 로미가 좀 어떻게 퇴사하게 됐는지 그 계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사춘기도 없었거든요. 되게 착하고 모범생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건 아닌가? 그래서 한 번도 멈춰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도 제가 막내거든요. 언니랑 오빠가 있는데 언니랑 오빠는 좋아하는 게 되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육볶음이 상에 올라오면 오빠를 위한 상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갈치가 올라오면, 생선이 올라오면 언니를 위한 거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나를 위한 상은 없었어요. 그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나 주워왔어? 이렇게. 근데 엄마가 했던 말이 막내야 너는 다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엄마가 늘 했던 얘기는 우리 막내는 그냥 굴러서도 잘 키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서 그냥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37에 처음으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퇴사의 계기가 딱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도 내가 학교 밖의 삶을 살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좀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 던졌어요. 선생님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율성을 보장받지 않는 일터에서 나는 일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되게 첫 번째로 들었었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맞는 일일까?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거에 대한 와장창? 깨지는? 네,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사실 그 생각을 할 때만 해도 사실 퇴사를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한번 멈추고 생각해봐야겠다. 이 정도였어요. 난 이제 퇴사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흘러가시다가 그렇게 가시게 된 거예요? 잠깐 멈추게 되니까 사람이 성찰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멈추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보고 공부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다움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나다움에 대한 거의 시작이 그냥 저는 딱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요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하루에도 40번, 50번씩 계속 노트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거를 반복해서 썼어요. 질문만. 답을 못해서.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못 쓰고 있지? 그래서 사실 18, 19 혹은 대학교 때 해야 되는 고민이잖아요. 사실 진로 고민. 그 진로 고민을 37에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제가 자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사가 꿈이었거든요. 한 번도 제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나는 이게 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교사 일을 했었고, 사실 만족도도 되게 높았어요. 근데 제가 멈췄을 때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어쩌면 이 꿈이 내가 정말 욕망했던 꿈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진 꿈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계속 은연중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여자 직업으로 최고는 교사야.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해.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기도 했고,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의 꿈을 내 꿈이라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 라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그 전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멈추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제일 크죠.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사실 제일 큰 벽은 저희 남편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사실 제가 그 결혼을 했을 때 교사여서 결혼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남편 사기업을 다니니까 한 명은 좀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남편이 먼저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더 많이 반대를 했죠. 왜냐면 이제 준비 없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겪어봤잖아요. 제가 퇴사를 했던 시점에도 사실은 저희 집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까지 퇴사를 하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반대를 했었어요. 일단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휴직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가 아닌 휴직. 네, 맞아요. 육아휴직이라는 거를 썼고 이제 다른 휴직을 최대한 끌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휴직을 끌어다가 그 시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퇴사를 하면 내가 나 뭐 하지?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을 확보한 후에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성공의 기회도 만든 후에 네,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그 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제일 많이 뻘짓을 했던 것 같아요. 뻘짓과 딴짓?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스로 내가 나다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다움을 알려면 일단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거는 누가 어떤 정보를 줘서 알 수 있기는 되게 어려워요. 일단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건데 그 경험은 반드시 시간을 동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되어야만 나다움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나다움은 다시 욕망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저처럼 되게 둥글둥글한 친구예요. 항상 맞춰주는 친구고 뭐 먹고 싶어 하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났는데 오늘 뭐 먹을까 했는데 처음으로 그 친구가 먹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샐러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머 네가 먹고 싶은 거를 말했어?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진짜 오래됐잖아요. 20년 넘게 한 번도 그 친구가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얘기한 적이 없어서 맨날 아무거나라고 해서 제가 속이 터지는 친구였는데 엄마가 했던 말이 막내야 너는 다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야 너 뭐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합이거든요. 하체 비만? 합인데 그 친구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샐러드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으로 샐러드를 먹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뭔가를 원해보고 욕망해보면 사실 호불호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욕망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지? 라고 다시 역으로 테이프를 감아서 생각해 보니까 욕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퇴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퇴사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퇴사를 왜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더 이상 욕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다움을 못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퇴사라는 생각 자체는 뭐냐면 첫 번째 취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거나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멈추고 다시 내가 원하는 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다움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찌 보면 퇴사 체험이지 않을까.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을 때 그럼 휴직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욕망하기 시작하면 사실 시도하고 싶어지거든요. 그거를 직장인들이 되게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곧 퇴사할 사람처럼
무언가를 계속 욕망해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오히려 회사 생활이 더 재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기를 찾는다고 해야 되나? 무슨 욕망이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내가 꿈을 꿀 수 있는지, 어떻게 욕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혹시 있으셨어요? 제가 책을 썼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보이지만 책이라는 걸 썼는데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책을 늘 저는 보기만 했었거든요. 책을 볼 때 한 번도 그 책의 저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김미숙 PD님이라고 아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그 저자님의 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 되게 좋아해서 그 책을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지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티켓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김미숙 PD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저한테는 약간 연예인 같았어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책을 막 들고 쫑쫑쫑쫑 쫓아가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드리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이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클로드미요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제가 롬이라는 이름이 원래 맨 처음에 이름이 클로드미예요. 근데 클로드미 했는데 사인을 하시다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3초의 정적이 흘렀어요. 클로드미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여시면서 이 사람이 맞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핸드폰 화면 안에 제가 썼던 블로그 글과 유튜브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소개했던 영상? 네,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책을 소개했는데 사실 그 영상을 소개할 때 그 첫 영상이었거든요. 유튜브 첫 영상이어서 와, 네.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왔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디님이 볼 거라는 상상도 못했던 이 사람이 맞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왜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있는데 피디님이 어떤 걸 해보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피디님처럼 책을 쓰고 제 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도 되게 손발이 오글거리면서 내가 뭐라고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너무 허황된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면서 이 말을 다시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대강기 해가지고. 근데 그때 피디님이 다음 주에 본이 저자 강연이 있는데 보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대를 해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이 뭐였냐면 봐야 욕망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꿈을 내가 머릿속에만 넣고 있으면 절대로 그 꿈에 다가갈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실제로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나? 한 200명 정도 되는 대형 강의였어요. 근데 그때 피디님이 마지막에 저자 강연을 끝내고 마지막에 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커다란 꿈이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봐야만 욕망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피디님을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상상. 그러면서 욕망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욕망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고 아직 너무 겁이 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네. 겁이 나는 거는 결국은 해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두려울 땐 일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든 꼭 퇴사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딱 한 가지만 해보고 나서 해보고 나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사라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해보지 않은 그 두려움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퇴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꼭 휴직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나를 만나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그 고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이거. 이거 다른 건 줄 알았어. 퇴직한 선생님 전화를 받았어요. 경미야, 나 인생이 끝난 것 같아. 그분들한테 가장 후회하시는 게 뭐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였냐면 40대에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똑같이 시작했는데, 정말 똑같이 비슷했는데, 누군가는 어떻게 조금 저기 앞에 앞서가 있고 나는 여기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조금 되게 마음에 힘듦이 찾아올 때가 되게 생기더라고요. 격차가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무기를 또 하나 가지고 있느냐였어요. 나한테 계속해서 수입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는 직장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딱 하나씩은. 근데 격차를 만드는 사람은 얘 말고 한 덩어리가 더 있더라고요. 한 덩어리가 더 있거나 두 덩어리가 더 있거나 기본 베이스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눈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굴려서 눈을 굴려서 한 덩이만 가지면 완전한 눈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퇴직한 선생님 전화를 받았어요.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나이가 한 51 정도 되거든요. 경미야, 나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나면 더 즐거운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계속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되게 능력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되게 인정받는 선생님이셨고 수업도 되게 잘하기로 소문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너무 힘듦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책을 쓰신 대학 교수님이 계세요. 정확히 제가 나이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아까 통한 선생님보다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책 출간하시고 사실 창업책으로는 베스트셀러 3위까지 가신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책 내시고 활발하게 뭐 블로그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뭐 어떤 디자인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 지내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은 뭐였냐면 그 교수님은 자기는 은퇴 후의 삶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이랑 너무 다르네요. 네. 연령대도 이쪽이 더 많고 연금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삶의 만족도가 너무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제 주변의 대표님들이나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퇴사하신 분도 있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면 50대 때 가장 후회하시는 게 뭐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였냐면 40대에 다음 넥스트를 준비할 걸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의 커리어도 시작하면 어때요? 끝을 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시간이 보통은 45세가 정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정점을 찍으면 정점을 찍는과 동시에 뭐예요? 이제 하락하는 하락장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왜 주변에 직장인들 보면 승진하는 거 오히려 늦추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락장에 도달하기 전에, 하락장으로 치닫기 전에 새로운 거를 스타트할 수 있다면 이게 하락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때요? 조금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무언가를 시작해서 얘가 다시 스타트를 하면 어때요? 얘는 상승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계속 하락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얘는 떨어지고 있지만 얘는 상승하고 있으면 기대감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대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눈덩이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사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격차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삶의 여유가 있냐 없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선택권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미는 어떤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상담을 했었어요. 왜 했냐면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상담 일을 좀 많이 했어요. 힘든 아이들 좀 많이 만났었는데 나 상담 일 잘한다고 했으니까 제 별명이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한테 하느님이었거든요. 저한테만 오면 회개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학교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게 상담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어떤 거는 무기가 되고 어떤 건 무기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기가 되려면 내가 새로 시도한 일로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본 경험이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겸직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아까 상담 프로젝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상담 프로젝트 하면서 진짜 전국을 다 다녔거든요. 제가 그때 전북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 주변에는 수요층이 많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주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뭐 SRT, KTX 타고 가면 사실 오히려 마이너스였거든요. 저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상담을 해주러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있는 차 안에 갑자기 그 노쇼라고 하죠. 안 된다고 하시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기부상담 프로젝트, 기상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되 그거를 기부했어요. 무료는 무료니까 신청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무료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이게 무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가름이 잘 안 돼요. 근데 아까 기부상담 프로젝트는 어쨌든 돈을 내가 받고 기부를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은 페이를 지불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학교 밖에서도 돈을 벌 수 있네? 이런 경험? 그것도 해봤었고, 제가 저한테 이제 트리거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책을 낸 거잖아요. 출간을 하고 나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나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강연을 하고 싶은데 강연한 이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강의 제안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100개를 출력을 해가지고 서울 경기에 있는 도서관이란 도서관은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전북에서 올라와가지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도서관에 갔을 때 정말 눈물이 났었어요. 왜냐면 요거를 들고 서류같이 이제 제안서를 들고 문을 딱 열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문을 염과 동시에 두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그래도 명색이 교사인데, 나 그래도, 전문직인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교사라는 직함을 벗어 던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 경험이 진짜 귀하고 귀하더라고요. 그때 집에 돌아와서 양말을 벗었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보라색으로 매니큐어 칠했어? 이러는 거예요. 뭐지? 아니, 나 엄마 매니큐어 안 칠했는데? 하고 딱 봤는데 양쪽 엄지발가락에 보라색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멍이 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다녔나 봐요. 지금은 사실은 그 경험 때문에 사실 저는 퇴사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65세 정년까지 난 학교에 100%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학교 밖에서 그렇게
시도해본 그 경험들이 저한테는 자신감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줬거든요. 내가 뭘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뭘 좋아할까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시고 실제로 잘 눈덩이를 굴려서 예쁜 눈사람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려요. 제가 처음에 로미가 그 독서 클럽 하는 거 갔을 때 네네. 그 로미 사람- 책방? 네,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되게 생각나요. 거기 가면 어떤 에너지도 생각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눈덩이를 굴리겠다고 마음 먹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누가 등 떠밀어서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나 눈덩이 굴릴 거야 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눈덩이를 굴릴 때 자꾸 직장 동료들한테 그 눈덩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눈덩이가 녹아버려요. 왜냐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플러스 에너지가 아니에요. 야, 인생 편하게 살아.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새벽 기상 맨날 한다며? 자, 그 사람들은 두 번째 눈덩이를 계속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 두 번째 눈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시면 결국 얘는 사라져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러니 이 두 번째 눈덩이를 잘 굴리시려면 이 눈덩이를 굴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 사람들과 놀면서 이거 어떻게 잘 굴릴 수 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성공한 사람들도 보고 하면서 계속 플러스 에너지를 만드셔야 얘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첫 번째 눈덩이만 있는 사람들과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을 듣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두 번째 눈덩이를 열심히 굴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만의 예쁜 눈사람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튜브 눈덩이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네. 일단 재밌어. 재밌으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옛날에 유튜브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율피디님하고 어리치님이랑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도 재밌어요. 네. 저도 재밌어요. 커뮤니티 모임 하면서 만난 분들이 로미가 되게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제가 파고 들어가 보니까 나는 이거를 갖고 있고 이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용기를 내서 액션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용기 내지 못했을 때 나한테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진짜 유튜버죠. 궁금하게. 알려드릴까요? 그 사람들에게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제외한 그 외부적인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소소하게 정말 나의 삶을 꾸려가는 제가 부러웠던 거죠. 외부적인 거에 목적을 둔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댓글이 심심찮게 올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을 왜 간도? 그 좋은 직장을 왜? 이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 성공의 잣대는 외부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교사라는 껍데기? 허울? 근데 사실 그거를 다 가진 사람들은 요거는 가졌지만 정작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에서는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프로그램화된 꿈을 내가 꿈꿨던 건 아닐까? 그 현타가 37에 왔던 거죠. 저도 사실은 그 꿈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교사라는 꿈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나의 진짜 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어쩌다 딱 어떤 질문을 만났는데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라는 그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마주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이게 맞나? 불편한 지점이 생긴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냥 부모님이 사회가 주입시킨 꿈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처음으로 멈추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멈추고 나니까 다시 리셋이 됐고, 리셋을 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했던 작업은 뭐였냐면 명사형 꿈이 아니라 네, 동사형 꿈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작가, 선생님, 변호사, 명사형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아, 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나는 글 쓰는 걸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걸 좀 행복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동사형으로 썼어요. 행위로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규정 짓지 않으면서 이 리셋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40대가 되면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꿈들, 직업들을 가졌고 가진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믿는 신념 아래에서 주구장창 달려갔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에 내가 안 보이는 거죠. 로미는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지금 일을 찾게 된 거예요? 남편도 저도 불편한 어떤 지점을 만났을 때 사실 껍데기라는 거를 알아차렸고 그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막 정말 엄청 먹고 떡실시 돼서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좋은 날이었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남편이 회사의 손실을 막아줬어요. 5억 정도의 손실을 막아준 거예요. 세이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어때요? 야, 회식해 하면서 너를 위한 날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술을 엄청 막 먹인 거죠. 그때는 좋다고 막 으아 하고 왔어. 한참 동안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씻고 자러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하고 문을 이렇게 쫙 하고 열고 나갔더니 남편이 그냥 정말 텅 빈 거실에 불도 안 켜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 좋은 일이 있었어. 근데 왜 그러고 있어? 왜? 뭐야? 이랬더니 좋은데 좋지가 않아. 어머. 그래서 나한테 남는 게 뭐지?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참 저랑 제일 많이 싸울 때였거든요. 남편은 이제 승진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때였고 저는 그때 아이 때문에 육아로 멈춰 있을 때니까 제일 많이 싸웠던 게 그거였어요. 회사가 중요해, 애가 중요해. 회사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계속 물어보는데 남편은 그래도 회사 일이 중요해. 내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끝나.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야? 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게 되게 의미 없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기 원래 건설회사 들어가서 승승장구 승진해서 거기서 임원까지 다는 게 자기 최종 골 아니었어? 근데 사실 결혼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멈춰서 생각해보니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리셋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커다란 스케치북을 또 가지고 왔어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뭐야? 다 얘기해봐. 다 써보자 우리. 그러면서 다시 삶의 목표, 목적, 내 삶의 Y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거죠. 행복한 순간에 뭔가 허무하고 뭔가 불편하고 요 순간을 좀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원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점을 찍었는데 행복하지 않는 그 순간을 맞이한 게 어쩌면 불편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면 언젠가는 터지는 것 같아요. 그게 40대가 아니더라도 50대, 60대에 터지게 되고 그게 시간이 흘러서 가장 후회하는 지점이라고 말하게 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정점을 찍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점에서 앞을 딱 보면 내리막길이 보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데 그 커뮤니티 안에서 로미를 딱 보는데 나는 내리막길만 보이는데 이 사람은 올라가는 게
그거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게 어쩌면 허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껍데기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사라는 것 혹은 대기업 부장님이라는 거 이거는 어차피 저는 껍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껍데기를 막 쫓아갔어. 근데 그 껍데기를 살펴봤더니 나는 그 껍데기를 레벨업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산 거잖아요. 그거를 벗어 던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난데 사람들은 결국 그 껍데기를 쫓아가느라고 시간을 좀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직함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되게 외로워져요. 나라는 존재가 되게 가치 없어지고 낮아지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한 번쯤 나라는 사람 그 자체, 껍데기가 아니라 나를 가꾸기 위한 그 시간에 시간을 투입했는가? 이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이 삶을 살고 싶은 게 맞는 걸까? 라는 그 질문을 좀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40대가 아니더라도 이 질문을 하는 그 순간을 저는 한 번은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는 70인데 지금 그 질문을 마주하셨거든요. 저희 아빠 되게 강성이거든요.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무서우신 분이고 한 번도 감정을 표현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정말 멀쩡한 술 한 모금 안 드시고 멀쩡한 상태로 낮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아빠가 하셨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내가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았구나. 왜 너희들을 한번 안아줄 생각을 못했지? 근데 그게 언젠가는 오는 것 같아요. 100%. 근데 그 질문을 만났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